인생이 바뀌는 의자 박혜진입니다. 네, 냉면관입니다. 크리스마스 하면 떠오르는 거 뭐 많이 있지만 트리 그리고 그렇죠. 또 캐럴송 뭐 또 뭐가 있을까요? 선물? 징글벨. 징글벨. 징글벨이 크리스마스 캐럴송 아닌가요? 네, 제일 좋아하시는구나. 네, 그래서 네, 징글징글합니다. 근데 사실 성탄절의 의미에 대해서는 잘 생각해보지 않는 그렇죠. 그런 뭐, 경향이 있죠. 그냥 예. 노는 날로 알고 뭐 네. 선물하는 날로 알고 있는데 사실은 그 크리스마스가 크리스가 워낙 그 그리스도 이런 뜻이고요. 메시아라는 뜻이고요. 네. 마스는 그 카톨릭에서 얘기하는 미사 같은 그런 뜻이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 예수의 탄생을 축하하는 건데 그날 괜히 모여서 술 먹고 떠들고 아무 상관없는 일들을 저희가 지금 하고 있는 것 같아요. 네, 그래도 사실 어떤 종교를 믿든 안 믿든 간에 굉장히 그 마음이 따뜻해지는 게 바로 성탄절이 그렇죠. 아닐까 싶은데요. 오늘 크리스마스 맞아서 사랑하는 사람들과 그리고 가족들과 사랑한다는 표현 마음껏 좀 하시고 또 선물도 좀 주고받으면서 그렇습니다. 행복한 시간을 보내셨으면 좋겠네요. 네, 제가 꼭 하나 또 부탁드리는 건 네. 제가 오늘 이렇게 잠깐 부탁을 하는 많이 하네요. 네. 네, 성탄절의 의미를 꼭 한번 생각해 보고 네. 그 시간을 보내는 게 더욱 의미 있는 시간이 되지 않겠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네, 우리 좀 부끄럽지만 성탄 인사해볼까요? 알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글거리네요. 시작. 해볼까요? 네, 메리 크리스마스. 우리가 처음에 중국을 들어갈 때 네. 13억이라고 하는 거대한 숫자에 확실히 현혹이 되죠. 그래서 이쑤시개 하나 팔아도 얼마 정도 될 것 같아요. 그게 뭐 1원만 된다 해도 그렇죠. 얼마예요? 네. 네. 근데 결코 그렇지는 않아요. 그래요? 네, 중국 사람도 결코 그렇게 사지 만만하지 않아요. 만만하지 않다는 거죠? 호락호락하지 않죠. 네. 사실 한동안 세계 공장이라고 불려왔던 중국이 이제는 어떤 노동력이 아닌 기술과 자본력으로 미국과 당당하게 세계 경제를 아주 움직이는 그런 그렇죠. 나라가 됐는데 네네. 그렇다면 앞으로 우리는 어떻게 준비해야 할 것인가 네네. 이런 의문이 생기게 되죠. 그 이분은요 중국 발음 기호조차도 몰랐던 분이에요. 네. 근데 지금 중국 유통 전문가가 되어 있습니다. 그분한테 해답을 좀 얻어야 될 것 같아요. 네. 제가 소개하나요? 네네. 테마 글로벌 대표이자 상하이 국제무역 유한공사의 박영만 대표를 큰 박수로 맞이해 주시죠. 자, 이런 거를 가지고 대륙의 실수라고 그래요. 여러분들 대륙에서 뭔가를 만들었는데 가격이 너무나 싸고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우리가 지금 갖고 있는 DNA는 대륙 시장에 아주 적합해요. 사고 싶으시죠? 여러분들이 사고 싶다는 이 상황 자체가 우리 한국 기업들한테는 위기입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방금 소개받은 박영만입니다. 유통 전문가이기 앞서서 일단 지금 중국 시장에서 필드에서 열심히 지금 뛰고 있습니다. 제가 하는 일은 간단하게 지금 한국뿐만 아니라 한 6개국, 7개국 정도의 그 애기들, 산모들, 그다음에 그런 상품들 그리고 또 기타 그와 관련된 상품들을 한국은 하나도 없이 중국에서만 전체 지금 비즈니스를 하고 있습니다. 한국에 지금 회사가 테바 글로벌은 회사가 하나 있고 그다음에 중국에 또 회사가 하나 있습니다. 한국과 중국을 반반씩 이렇게 왔다 갔다 하면서 절반은 한국에서 있고 또 절반은 한 달의 절반은 이제 중국에 있고 그렇게 하다가 보니까 누구보다도 더 이렇게 그 중국의 변화와 한국의 변화 이 차이를 누구보다도 민감하게 또 느끼고 있습니다. 그래서 관련해서 오늘 제가 이제 그 말씀드릴 제목은 그 이상한 시장 중국입니다. 그죠? 이상한 시장 중국인데 여러분도 이상하다라고 생각하면 내가 생각하고 있지 않던 어떤 거가 이상하잖아요. 그죠? 내가 보통 생각하는 것들은 그냥 정상적인 거고, 그죠? 중국 시장이 지금 그래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생각하고 있던 또는 생각하고 있는 또는 앞으로 생각할 중국 시장은 지금 아닌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 자리에서 오늘 그 이야기를 하면
여러분들이 이상하게 생각할 겁니다. 그래서 오늘 좀 재밌게 이상한 시장 중국을 제가 소개해 보겠습니다. 13억, 그 다음에 무척 큰 시장. 요즘 이제 TV만 켜더라도 중국 뉴스 안 나오면 TV가 이제 뉴스가 시작이 안 되죠. 그죠? 예. 그, 얼마 전에 지금 FTA 때문에도 많이 또 TV가 나오고, 또 많은 분들이 지금 중국 관련해서 막연하게, 저 시장을 진입을 해야 되는데, 라고 하는 생각을 많이 합니다. 그런 사장님들을 제가 몇 년 사이에 한 몇백 명을 만납니다. 몇백 명을 만나면서 그분들하고 이야기를 하는 가운데, 공통적으로 궁금하신 거를 제가 책으로 엮었던 거가 이제 차이나 마켓 코드라는 책이었고, 또 그거에 대한 거의 핵심은 중국을 바라보는 관점입니다. 우리가 여태까지 이제 바라봤던 중국이랑 지금 제가 소개하는 중국이랑 어떤지 여러분들 한번 봐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최근에 이런 게 나왔어요. 혹시 여기 계시는 분들도 지금 여기에 샤오미 배터리 갖고 계신 분 계실 거예요. 그죠? 갖고 계신 분 계세요? 배터리? 충전하는 거. 충전기, 핸드폰 충전기인데, 저거가 지금 아마 국내에서 해외 충전기 점유율이 최고일 거예요. 가성비 최고입니다. 가성비 최고인데, 문제는 저 가격이 어마어마하게 싸다는 거예요. 그 옆에 나와 있는 게, 링인데, 우리가 이거 스마트 링 있죠? 그러니까 맥박도 측정해주고, 그 다음에 알람도 해주고 이런 거예요. 저게 지금 16불이에요. 근데 처음에 16불이라는 게 기사가 나왔을 때 미국 신문에서는 이거 오보라고 얘기를 했어요. 왜냐하면 그 당시에 이 스마트 혈액을 맥박을 측정하고 하는 그런 기계들은 최소한 160불, 10만 원 이상은 줘야지 사는 건데 저거를 16불에 산다고 하니까 오보라고 잔뜩 댓글이 달려 있었던 거예요. 근데 사실 저게 16불이 맞아요. 자, 이런 거를 가지고 대륙의 실수라고 그래요. 여러분들, 대륙에서 뭔가를 만들었는데 가격이 너무나 싸고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자, 핸드폰 옆에 지금 두 개가 있는데 하나는 아이폰 6하고 똑같이 생긴 핸드폰이고 하나는 우리 삼성에서 나온 노트랑 똑같이 생겼어요. 근데 저거는 가격이 하나는 3분의 1 가격, 하나는 4분의 1 가격이 팔리고 있어요. 기능도 특별하게 크게 차이는 안 납니다. 자, 밑에 막 사막 그림이 있는 거는 저거는 4K라는 그 고해상도의 텔레비전이에요. 만약에 저게 S전자에서 만들면 저게 300만 원대입니다. 그다음에 여러분들 최근에 유행하는 해외 직구로 사시면 조금 리스크를 안고 한 200만 원대 사실 수 있어요. 근데 저게 최근에 중국 브랜드가 저걸 80만 원에 팔기 시작했어요. 사고 싶으시죠? 그죠? 사고 싶으시죠? 여러분들이 사고 싶다는 이 상황 자체가 우리 한국 기업들한테는 위기입니다. 자, 우리가 여태까지 생각했던, 우리가 참 재밌다고 생각했던, 참 말도 안 되고 어처구니 없다고 생각했던 중국의 제품들이 이제는 대륙의 실수라고 지금 언급할 정도로 여러분들이 상상할 수 없는 가격, 또 더더욱이 여러분들이 지금 사고 싶은 가격으로 지금 다가오고 있는 거예요. 자, 지금 그림만 보고는 여러분들이 봤을 때 이거의 한국 건지 중국 건지 지금 좀 헷갈리죠? 그죠? 그러면 여기 지금 제가 요 제목에 두 글자로 중국어로 말을 해버렸네. 자, 두 글자 한문을 써놨어요. 저거를 어떻게 읽을까요? 자, 지금 이거 이제 흔들리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자, 저거를 지금 어떻게 읽으세요? 어떻게 읽으시죠? 어머, 여기는 다 전부 다 중국어라고 읽으시네. 자, 우리가 보통 중국말을 전혀 안 배웠다.
우리 보통의 저 글자 두 글자가 있다고 그러면 지금 이 강의 말고 밖에 나가고 우리가 저 두 글자 반점이라고 써져 있으면 뭘로 읽을까요? 중화예요? 중국. 중국이라고 읽죠. 그죠? 중국이라고 읽죠. 근데 신기하게도 이 두 글자가 우리 서해만 딱 건너가면 거기에는 한 사람도 중국이라고 있는 사람이 아무도 없어요. 지금 말씀하신 대로 중국어라고 읽어요. 자, 우리가 알고 있던 이 두 글자 가운데 중자와 나라국자는 저희가 중국 시장에서 비즈니스 할 때는 저거는 중국이 아니에요. 자, 지금 제가 보여드렸던 지금 이 많은 지금 라면이나 이런 것들이 중국에 다 있지만 맛이 달라요. 그렇다 보니까 우리가 알고 있는 중국 시장과는 완전히 다른 중국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이제 중국이 우리보다 더하다, 덜하다 이런 것들은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많이 틀려져 있어요. 예를 들어서 지금 최근에 지금 카카오 그 택시가 유행을 하죠. 그죠? 너무 편리하시죠? 근데 이 카카오톡 택시는 몇 년 전에 중국에서 벌써 상용화돼 있어요. 거기에다 더더욱이 앞서갖고 여러분들 택시 타고 난 다음에 결제는 지갑에서 꺼내잖아요. 근데 이 중국에 있는 그 택시 앱은 지갑에서 끄지 않고 핸드폰에서 바로 결제를 해버려요. 그것도 우리보다 3년 전에 이 상용화 됐어요. 지금은 촌에서 밤매는 할머니도 다 이걸로 불러갖고 해요. 근데 찍지도 않아요, 글자를. 말로 해버립니다. 중국 시장은 이렇게 직관적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알고 있는 이런 중국 시장들이 우리나라보다 지금 컨텐츠나 기술이 훨씬 좀 빨리 나가 있어요. 근데 우리는 어떻게 해요? 일본은 우리보다 앞서가고 중국은 우리보다 뒤에 오기 때문에 우리는 중간에 끼어 있다고 생각하잖아요. 중국 사람 아무도 그렇게 생각하지 않아요. 이제는 중국이 지금 중국의 보통의 어떤 상품들이 이제 세계 시장에서 이제 우리의 경쟁력을 넘어서는 단계가 왔어요. 최근에 우리가 꽝걸제라는 거를 중국에서 11월 11일 날 쇼핑을 하는데 16조를 팔았어요. 24시간 만에. 16조라는 이 숫자는 어느 정도냐면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L 백화점이 1년 내내 파는 거가 10조 정도 돼요. 그거를 하루 만에 파는 거예요. 어마어마한 시장이 있는 거예요. 그렇다 보니까 우리가 막연하게 생각하던 중국은 이제 상당히 위기감으로 오고 있어요. 자, 이렇게 우리가 중국을 지금 공부를 하고 있는 동안에도 중국 시장은 우리나라의 소비 시장의 4배 속도로 지금 성장하고 있어요. 우리가 1년 동안에 고민하는 게 중국에서는 4년 지난 올드 데이터가 돼버려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우리 많은 기업들, 청년들 또는 많은 회사들이 중국을 진출을 한다면 지금 바로 서둘러셔야 돼요. 골든타임은 지금 패션이나 이런 소비재로 봤을 때 2년도 안 남았어요. 근데 우리가 지금 갖고 있는 DNA는 대륙 시장에 아주 적합해요. 중국 사람들은 먼저 나서지를 않아요. 일본 사람들, 미국 사람들은 다 준비돼야지 움직여요. 근데 우리는 어떻게 해요? 그죠? 될 것 같다? 그럼 한번 해보자. 이게 뭐예요? 무대포 정신이죠? 그죠? 이 무대포 정신이 대륙에서는 먹혀요. 우리 DNA 속에는 대륙 시장을 점유할 수 있는 어마어마한 잠재력이 숨어 있는 거예요. 지금 중국이 저희보다 앞섰다라는 것은 객관적인 현실이에요. 이거를 인정하셔야 돼요. 인정하셔야지만이 실제적으로 그들과 경쟁할 수 있는 힘이 생기고 지혜가 생겨요. 하지만 그것보다도 우리 몸속에 잠재되어 있는 만주벌판을 뛰던 그 대륙을 호령하던 DNA는 중국 시장에서는 충분히 먹힐 수 있다. 그거를 우리는 적극적으로 활용을 해서 그 시장을 꼭 우리 내수 시장처럼 그 점유를 하지 않으면 앞으로의 우리 세대뿐만 아니라 다음 세대의 미래는
없을 겁니다. 단순하게 위기만 생각하지 마시고 우리 속에 있는 어떤 경쟁력을 끄집어내서 이제는 중국 시장을 바라볼 때 그 시장이 이제 우리 밥이다 이렇게 생각하시고 적극적으로 중국을 진출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강의는 이 정도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중국이 대세다 뭐 이런 얘기는 너무 많이 들어서 많이들 공감을 하고 계실 텐데 아까 그 강연 중에 그런 말씀하셨어요. 중국의 성장 속도가 우리나라의 지금 4배 이상. 예. 이유가 어디에 있다고 보세요? 중국 성장 속도가 우리나라의 4배다. 이거는 이제 소비 시장의 속도를 얘기를 합니다. 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우리나라 10,000불에서 20,000불 되는데 국민소득, 1인당 국민소득이 10,000불에서 20,000불 되는데 12년이 걸렸어요. 네. 근데 중국이 3,000불에서 6,000불로 2배가 되는 데는 3년 반밖에 걸리지 않았어요. 네. 그렇다가 보니까 이 소비 시장의 속도가 아주 빠르게 변화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 또 시장의 갭이 큽니다. 그러니까 중국이라는 데는 물리적으로 크기 때문에 네. 지금 어느 한 도시와 가장 발전한 도시와 가장 발전하지 못한 도시 간의 그 소비자 구매의 패턴의 차이가 15년 정도 차이 납니다. 그 나라 사회적으로 봤을 때 양극화는 엄청 심한 정부도 거라고 볼 수 고민을 있겠네요. 그게 이제 예. 정부도 이제 그런 고민을 하고 예. 있는 건데 그게 이제 사회적인 양극화보다는 발전 속도의 양극화입니다. 예를 들어서 상해는 우리가 아까 제가 얘기했던 4배 속도 이상으로 발전하고 있고 네, 네. 또 시골의 어떤 도시로 가면은 그거는 천천히 그렇죠. 물리적인 속도로 그 성장을 하고 있기 네, 때문에 네. 그 차이가 타임머신을 타고 가는 그런 차이가 날 정도로 그 시차가 납니다. 네. 2인으로 이제 들었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이것도 영향을 많이 미치죠. 그렇죠. 여러분들 궁금하지 않으세요? 왜 이웃 나라의 중국에서 애를 2명 낳는다고 그러는데 이렇게 매스컴들이 난리를 치는지 궁금하시지 않으세요? 궁금하죠? 우리나라의 출생 인구가 1년에 43만 명 태어납니다. 우리 5천만 인구 중에 네. 43만 명이 태어나요. 중국은 한 몇 명 태어날 것 같아요? 우리 교수님 그 말씀 한 잔을 놨을 때 네. 1년에 1,600만 명이 태어났어요. 근데 지금 2자녀가 되면서 400에서 800만 명이 더 늘어납니다. 네. 그럼 기본적으로 2천만 명이 매년 태어납니다. 서울시 인구 2배가 새로이 태어나는 시장입니다. 근데 아기가 혼자 태어나나요? 엄마가 또 하나씩 있어야 되잖아요. 네. 그러니까 이거는 4천만 시장이 매년 생기는 거예요. 이 어마어마한 시장이에요. 최근에 우리 1년 한국 정부 예산을 다 하니까 380조라고 그러더라고요. 그죠? 예, 네. 근데 이 애기들 시장만 350조 시장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예산 다 써도 애들만 겨우 해주는 그렇죠. 거예요. 예. 그러니까 우리나라 기업들 지금 이 방송 듣고 있거나 지금 계시는 분들이 유아동 관련해서 어떤 비즈니스를 하고 계시다면 지금 당장 중국에 들어가셔갖고 이 황금 기회를 잡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인구의 수가 엄청난 경쟁력이라는 얘기를 지금 다시 한번 해주고 계신 건데 그렇죠. 저는 이제 아까 강연 들으면서 네. 그 우리의 DNA가 대륙 시장에 적합하다 이런 그렇죠. 말씀을 해주셨단 네, 말이에요. 네, 그러면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무대포 정신 이것이 대륙 시장에 맞는다. 근데 네. 얼핏 듣기에는 공감이 되지만 네. 무대포 정신으로 빠르게 진입해서 네. 시작은 할 수 있을 것 같긴 해요. 네, 그런데 네, 네. 모든 비즈니스라는 것이 정착하는 것이 중요하고 영속성을 갖는 것이 아주 중요할 텐데 그 부분에 있어서는 좀 마이너스가 되지 않을까요? 제가 이제 사실 표현을 무대포 정신이라고 그러니까 이게 좀 안 좋은 의미인데 사실은 열정이에요. 무대포 이꼴은 열정입니다. 도전 정신. 도전 정신. 좀 정화해서 얘기하면 네. 도전 정신 열정인데 왜 이게 중요하냐면 일단은 중국 시장에서는 1등만이 살아남습니다. 무조건 일단은 빨리 진입하는 게 네. 일단은 승부수입니다. 예. 그 다음에 그거를 유지하는 능력이 그 다음 능력인데 실제적으로 지금 많은 중국 기업들 알리바바 포함해서 징동이니 뭐
우리가 알고 있는 큰 기업들도 실제적으로 수익을 내는 회사가 없거나 또는 내더라도 아직 조금밖에 못 내고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식시장이나 세계시장에서 엄청난 성장 가능성을 바라보는 것은 중국 시장이 그만큼 빠르게 변화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네, 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할 수 있는 건 빠르게 들어갈 수 있는 거예요. 판단. 네. 그리고 거기서 그거를 유지할 수 있는 에너지, 열정이 있어요. 중국은 문화혁명이라는 이런 어떤 상처가 있기 때문에 그렇죠. 남들 앞에 나서서 남들 앞에 뭔가를 먼저 한다는 것 자체는 이분들한테는 쉽지 않는 거예요. 일본이나 미국의 유럽 기업들은 모든 게 수치화돼서 정확하게 결과가 확정이 돼야지 네. 움직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먼저 들어갈 수 있는 그런 훈련과 어떤 문화적인 코드가 있습니다. 네. 정말 이제는 가격 경쟁력에서도 우리가 떨어지기 때문에 그렇죠. 뭘로 우리가 경쟁을 할 수 있을 것인가 했는데 이제 방금 말씀해 주셨던 건 어떤 서비스의 질 부분, 그렇죠. 그건 이제 전체적인 어떤 상품의 질과도 연결이 그렇죠. 되니까 아마 우리가 가지고 있는 어떤 특장이 될 수도 있다. 그렇죠. 예. 우리가 갖고 있는 섬세함. 예. 사실은 중국말에는 배려라는 단어가 없습니다. 지금 저기 핸드폰으로 이 배려 검색 한번 해보십시오. 검색이 안 됩니다. 하지만 우리는 배려라는 문화와 그거에 대한 생각들이 있습니다. 그거가 사실은 서비스라는 말도 될 수가 있겠고 네, 네. 상품이 최종적으로 어떤 완성도를 가지고 상품을 사용하고 그 다음 이야기를 우리는 만들어낼 수가 있기 때문에 그렇죠. 충분히 그 부분은 경쟁이 있다고 봅니다. 자, 여러분들 오늘 중국이 얼마나 달라졌는지 여러분들 아셨죠? 네, 오늘 정말 충격적인 정보도 많이 말씀해 주시고 또 좋은 대화 주신 대표님께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 아, 음악 많이들 좋아하시나요? 네. 그런데 클래식 혹시 좋아하시나요? 클래식. 오늘 와주신 분들은 클래식을 좋아하시는군요. 근데 사실 클래식을 좀 어려워하는 사람들도 많긴 해요. 그렇죠. 그죠? 예. 저희 집에서도 이제 저희 딸이 그 음악 회사에 다녀요. 저희 집사람도 클래식처럼 생겼고 클래식을 좋아하고. 클래식처럼 생긴 건 뭐예요? 그러니까 고아하게 뭐 이렇게 아, 예. 우아한 방송 느낌의. 나가니까 고아하게. 저만 문외한이 그런 것 같아요. 근데 이제 글쎄요. 오늘 여기 와주신 분들은 좀 접할 기회가 많으셨을지도 모르겠으나 왠지 좀 거리감이 있고 어렵고 그래서 좀 멀리하게 되는 그렇죠. 그런 음악 장르가 클래식이 아닐까 싶은데 네, 네. 그런데 사실은 우리가 알고 보면 음악 중에 살면서 가장 많이 접하게 되는 음악이 클래식이라고 하네요. 네, 그렇습니다. 예. 근데 클래식을 이렇게 편하게 그렇게 설명해 주시는 분이 계세요. 네. 예. 최영옥과 함께하는 그 클래식 산책이라는 그런 그 저자인데요. 이분은 공연 기획도 하고 컬럼도 쓰고 뭐 네. 재주가 뭐 한두 가지가 아니에요. 네. 그래서 그분 한번 모셔봐서 저희가 한번 그 얘기를 한번 들어보기로 하겠습니다. 모시겠습니다. 네. 한국이 어마어마한 스타급 연주자들을 배출하고 있으니까 한국 국민들의 클래식 음악의 지식 수준도 최고일 거라고 생각을 한다는 게 지금 우리가 앞에 놓여 있는 가장 큰 과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클래식 음악을 아는 것은 사실은 어떤 면에서는 조금 비정한 얘기지만 경쟁력이다라고도 얘기를 제가 많이 하고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방금 소개를 받은 음악 칼럼니스트 최용옥입니다. 앞에서 다 설명을 해주셔서 저에 대해서 특별히 설명할 거는 없을 것 같고요. 오늘 제가 여기 온 이유는 여러분들에게 클래식 음악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하기 위해서 왔습니다. 그리고 이 클래식 음악이 우리와 어떤 연관성이 있는가도 함께 얘기해야 될 것 같은 그런 시간이 될 것 같습니다. 클래식 음악 좋아하십니까? 혹시 누가 물어보면 난 한두 곡 얘기할 수 있다라고 생각하시는 분 계신가요? 제가 이 질문만 던지면 저와 일제히 시선을 떨어뜨리시던지 땅만 보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한국인들은 세계 무대에서 클래식 음악 분야에 있어서 최고의 민족이라고 최근에 많은 나라 사람들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이미 너무 잘 아시겠지만
올해 한국 클래식 음악계에 큰 선물이 있었죠. 쇼팽 콩쿠르의 조성진이라고 하는 피아니스트가 한국인 최초로 우승을 했습니다. 그래서 클래식 음악계에도 큰 선물을 받았고 또 한국 클래식 음악계가 모처럼 활기를 띠어서 음반이 아마 대중음악 음반을 제치고 1위를 하기도 했고 내년 갈라 콘서트 같은 경우에는 이 조성진 씨의 콘서트가 이미 티켓이 다 매진이 됐다고 합니다. 자, 그런데 저는 어떤 생각을 했냐면 올 한 해 쇼팽 콩쿠르에서 우승한 조성진 씨만 있는 게 아니에요. 올 한 해 사실은 세계 무대에서 굉장히 많은 콩쿠르 우승자가 나왔는데 그 중에서도 또 중요한 3대 콩쿠르에서 우승자가 나왔습니다. 퀸 엘리자베스 국제 콩쿠르라고 하는 곳에서는 역시 한국인 최초로 바이올리니스트 임지영 씨가 우승을 했습니다. 그리고 동양인 최초, 한국인 최초로 문지영이라고 하는 역시 20살의 어린 피아니스트가 부조니 콩쿠르에서 우승을 했습니다. 아직까지 한국인이 한 번도 우승을 하지 못했던 콩쿠르예요. 이 세 명의 연주자 외에도 올 한 해 각종 콩쿠르에서 우승한 우승자가 어마어마하게 나오고 있습니다. 그 전에는요, 아마 여러분 기억하실 겁니다. 예전에 차이콥스키 콩쿠르에서 정명훈 씨가 우승을 했을 때는 카퍼레이드를 했었어요. 9시 뉴스에 나왔습니다. 왜냐하면 그만큼 별로 없었거든요. 지금 전 세계에서 가장 클래식 음악에서 극성인 나라나 민족을 보통 4곳을 꼽는데 유태인, 일본, 한국, 또 어디가 있을까요? 중국을 꼽습니다. 예전에는 유태인, 일본, 한국이었어요. 그러다가 유태인, 한국, 일본으로 바뀌었고 지금은 가장 극성인 나라가 한국, 유태인, 일본, 중국으로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어떤 유럽의 한 콩쿠르에서는 한국인들 참가 금지를 시키는 콩쿠르이 생길 정도입니다. 샘도 나고 너무 많은 참가자가 한국인이고 1, 2, 3등을 다 싹쓸이해서 상금까지 다 가져가 버리니까 질투가 나는 거죠. 자, 그러다 보니까 우리에게 김연아라고 하는 피겨스케이팅 선수가 있죠. 이 자랑스러운 선수가 등장하면서부터 대한민국의 국민들이 어떤 지식 수준이 확 올랐습니까? 피겨스케이팅 룰에 대한 지식이 확 오르게 됐죠. 그래서 아마 전 국민이 김연아 씨 경기할 때 그냥 예쁘다라고 보는 국민은 그렇게 많지 않을 겁니다. 점수 계산해 가면서 저건 잘했는데 아니 저건 못했는데 뭐 이러면서 보게 됐어요. 왜? 우리가 내놓은 최고의 상품이 있으니까. 전 세계 사람들은 한국이 어마어마한 스타급 연주자들을 배출하고 있으니까 한국 국민들의 클래식 음악의 지식 수준도 최고일 거라고 생각을 한다는 게 지금 우리가 앞에 놓여 있는 가장 큰 과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왜? 최고의 상품을 내놨으니까 누구를 붙들고 물어봐도 자, 조성진이 이번에 연주한 쇼팽 피아노 협주곡은 어떤 곡입니까? 하면 자, 조성진의 음색부터 시작해서 어떻게 그 콩쿠르에서 우승할 수 있는지까지가 줄줄줄 나올 거라고 생각을 한다는 거죠. 근데 우리는 여러 가지 여건상, 교육 상황상 클래식 음악과는 좀 거리가 먼 생활을 하다 보니까 잘한다, 최고다라고는 하지만 그 이후는 설명할 수 없다는 게 지금 우리에게 놓인 문제입니다. 그래서 이 간극을 좁혀가야 하는 것이 최고의 클래식 DNA를 갖고 있는 우리나라 사람들이 이 간극을 나가야지만이 조성진 씨가 세계적인 연주자가 되면 뭐합니까? 그 연주를 감상할 수 있는 관객이 있어야 되겠죠? 그 연주를 평가할 수 있는 사람이 있어야 됩니다. 근데 그게 우리는 아직 교육이 잘 안 되고 그 인원이 비어 있는 상태고 우리 자체도 그것이 조금 약한 상황입니다. 그래서 클래식 음악을 아는 것은 사실은 어떤 면에서는 조금 비정한 얘기지만 경쟁력이다라고 얘기를 제가 많이 하고 있습니다. 클래식 음악은 우리가 한평생을 살면서 놓치고 가기에는 너무 아까운 예술이라는 거죠. 너무 아름다운 예술. 16세기 이후부터 지금까지 전해져 내려온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은 많은 사람들에 의해서 시간에 의해서 많이 여과가 됐고 그 중에서 많은 사람들이 좋아하는 음악이 지금 남았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중요한 것은 기계음을 거치지 않는다는 것이 클래식 음악의 특징이죠. 원음으로 연주를 하고 육성으로 노래를 하는 것이 클래식 음악의 가장 큰 특징입니다. 그래서 크기 조절을 마이크에다 대고 하는 게 아니라 악기 연주자들
성악가들은 크기 조절을 애초부터 자기 연주로 오랫동안 연마를 해서 보여주는 것이 클래식 음악입니다. 그래서 가장 자연스러운 자연의 소리를 갖고 있는 것이 클래식 음악이기 때문에 우리가 그 음악을 놓치고 이 일생을 살아간다는 것은 저는 굉장히 안타까운 일이라는 생각을 하는 그런 마음입니다. 서양 사람들이 우리나라에 와서 이제 많은 기대를 하고 옵니다. 클래식의 강국이니까. 그리고 예전에 영국 엘리자베스 여왕도 우리나라에 왔을 때 가장 보고 싶어 하는 게 한국 클래식 음악의 교육 시스템이었어요. 왜냐하면 영국은 클래식 음악의 본고장 중에 하나죠. 역사나 교육이나 모든 시스템이 완벽하게 갖추어져 있는 나라인데도 이렇다 하게 한 100여 년 동안 최고의 스타급 연주자나 작곡가가 나오지 않는다는 고민이 있었습니다. 팝 부분은 어떻습니까? 우리 런던 올림픽 할 때 폴 맥카트니가 나오니까 전 세계가 하나가 됐었죠. 뮤지컬은 앤드류 로이드 웨버라고 하는 뮤지컬 작곡가가 있어서 영국이 그런 부분에서는 어디 가도 자존심을 상할 일이 하나도 없어요. 근데 클래식 부분만 그 부분이 약했습니다. 그래서 한국에 와서 여기저기를 다 돌아다녀 봤거든요. 그래서 제가 어떤 부분을 보고 영국 엘리자베스 여왕이 저거다라고 생각했는가라고 어디 가서 질문을 던졌더니 어떤 분들이 노래방 이라고 얘기해서 있을 수 있는 대답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엘리자베스 여왕은 우리 생각과는 조금 다르지만 동네 어귀어귀마다 있는 피아노 학원들을 보고 저게 한국 클래식 음악의 힘이다 라고 생각을 하고 갔다고 합니다. 그리고 전 세계인들은 한국에 와서 어떤 얘기를 하냐 하면 정말 클래식 강국이군요. 역시 한국 대단합니다. 그래서 제가 어떤 걸 보고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그랬더니 거리 곳곳에서 베토벤의 음악이 울려 퍼지고 있더라. 무슨 음악일까요? 저도 한참 생각했습니다. 차량이 후진할 때 내는 소리. 따라라라라라라라. 베토벤의 엘리제를 위하여가 한국이라고 하는 나라가 아니라 거리 곳곳에서 울려 퍼지고 있더라. 역시 클래식 강국이구나 해서 제가 뒤돌아서서 웃었던 기억이 있습니다. 어떤 음악을 제가 클래식 이야기를 하러 와서 많은 음악을 소개하고 싶지만 어떤 음악을 소개할까 굉장히 많이 고민을 했습니다. 그런데 아까 제가 음악의 아버지, 음악의 어머니 뭐 이렇게 부제를 붙인 작곡가들을 나열을 했습니다. 악성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었죠. 신동 모차르트라고도 하고 가곡의 왕 슈베르트라고도 얘기를 합니다. 근데 그 중에서 유일하게 베토벤이라고 하는 작곡가에는 어떤 호칭이 우리 붙어 있죠? 악성이라고 얘기를 하죠. 인간의 경지를 넘어선 유일한 작곡가로 꼽히는 사람이 이 베토벤입니다. 어쩌다 보니 베토벤의 음악이 아까 엘리제를 위하여처럼 너무 유명하다 보니까 베토벤의 음악은 그냥 흔해 빠진 음악으로 생각을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전 세계가 역사가 악성이라고 하는 데는 나름대로 이유가 있는 부분이겠죠. 베토벤은 모두 9개의 교향곡을 남겼습니다. 그리고 베토벤은 그 당시 음악가들이 가난했고 사회적으로 자립할 수 없는 구조였다는 건 여러분 너무 잘 아실 겁니다. 그래서 모차르트 같은 경우에는 귀족들의 돈을 받거나 왕궁의 돈을 받아야 되니까 나는 그러지 않고 프리랜서로 살겠다라고 최초의 프리랜서를 선언한 작곡가이기도 합니다. 이 얘기는 뭐냐 하면요. 다시 말하면 내가 마음 편한 대로 살겠지만 대신에 굶어 죽어도 할 수 없다라는 것이 당시 음악가들의 상황이었거든요. 클래식이라고 하는 아주 오래된 장르에 오래전부터 이 음악을 만들고 숨 쉬어왔었던 거장이 우리에게 보내는 메시지의 가장 완전체라고 할 수 있는 것이 이 나인 심포니죠. 그래서 그 부분을 베토벤의 고뇌 그리고 베토벤이 세상에 얘기하고 싶었던 것들 그리고 그 음악의 최고의 아름다움을 느끼기 위해서 제가 오늘 마지막으로 이 부분을 가장 잘 표현했던 것이 불멸의 연인이라고 하는 영화 속에서 이 장면을 굉장히 잘 소화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장면을 보는 곳으로 제가 얘기하고 싶었었던 클래식 음악에 대한 얘기를 이제 마치려고 합니다. When they announced the premiere of the Ninth Symphony, the gossip was everywhere. Ludwig had fought with the singers. He had fought the theater. Even though I had hated him for so long,
Even though he had tried to destroy me, I went. I had to go. I knew it would be the last time. I could not see him, and I imagined some last-minute insult had sent him running home. Then I saw him. Everybody saw him. 연말이라서 그런지 사실 클래식이라는 주제가 이렇게 잘 어울릴 줄이야. 그러니까요. 그렇죠? 네. 네, 저희 생각이 바뀌는 의자 이 공연장이라고 벌써 이름이 나오잖아요. 강연장인데. 관객이시군요. 네, 벌써 관객이 되고 벌써 느낌이 좀 그런 느낌이 나네요. 근데 사실 최욱 씨께서는 학창 시절에는 바이올린? 피아노를 피아노. 전공하셨나요? 중학교 때 이제 예중을 다녔습니다. 그래서 중학교 때 피아노 전공을 했다가 네. 바꾼 케이스지요. 아, 그런가요? 예, 그리고 대학에 가서는 경영을 예, 경영을 전공하시고 했습니다. 이후에는 지금처럼 음악 칼럼니스트로서 또 활동을 하고 계신데 네. 처음 이 클래식이라는 음악을 접하게 된 계기가 어떻게 되세요? 처음 클래식 음악을 접하게 된 것은 초등학교 다닐 때 제가 초등학교 1학년 때 저희 아버님께서 로맨티스트세요. 네. 그러니까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어디 가서 오페라 아리아 불러서 왕따 되는 아버님이 그런 분이셨군요. 네, 그래서 아버님 영향을 가장 많이 받았다고 볼 수가 있고 네. 그 당시에 뭐 음반 이런 거를 소개해 주셨고 이런 집에서도 음악가가 뭐 아주 있다. 자연스럽게 많이 접하셨을 것이고. 그렇게 됐다가 또 저도 개인적으로 그러다 보니까 관심을 갖게 됐고 네. 그러다가 예중에서 이제 피아노 전공을 했지만 사실은 피아노는 잘 치지는 못했습니다. 무식한 질문이지만 네. 왜 어머니 아버지가 있는데 왜 삼촌은 없을까 이런 생각했어요. 아까 음악의 아버지. 네, 음악의 아까 그 어머니 얘기를 아버지는 하는데 있는데 그리고 또 하나는 뭐냐면 그래서 그다음에 제가 클래식을 제가 이렇게 싫어하는 건 아닌데 왜냐하면 이렇게 보면은 막 그렇게 뭐 몇 장 뭐 마단조 뭐 이런 네. 것들 족보를 알아야 되는 것 같은 네네. 느낌도 들었고
저는 그냥 느낌만 이렇게 클래식을 했는데 그거는 좀 클래식이 좀 대중화하는 데 있어서 좀 부족하지 않았냐는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당연히 어떻습니까? 그렇습니다. 네. 그게 18세기에 주로 융성을 한 장르다 보니까 네. 그 당시에는 인쇄를 할 수도 없었고 그렇죠. 뭐 출판을 할 수도 없었고 뭐 작곡 우리처럼 뭐 복사를 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네. 하니까 작곡가는 그냥 만들어 놓으면 어떤 경우에는 그 악보가 하나만 있을 경우도 네. 글이었으니까 네. 예, 그러니까 그것을 뭐 어떻게 할 생각이 없으니까 일단 작곡을 해놓고 세상을 떠난 다음에 출판업자들이나 학자들이 이걸 이제 정리해야 돼. 이제 그렇죠. 책으로 만들어야 되니까 뒤늦게 하려다 보니까 작가들이 붙이지 않은 제목을 붙일 수는 없고 네. 그래서 이제 장르마다 정리하고 하다 보니 제목이 그렇게 됐던 거죠. 그래서 낭만파 후기 시대부터는 표제 음악이라고 해서 아니다 제목을 붙여야 되겠다 하는 다행히 반갑게도 나오곤 있습니다만 대부분의 이제 고전 시대까지 음악들이 그러다 보니까 어렵게 생각이 되는 부분이죠. 진짜 가히 클래식의 열풍이다 할 만큼 이 쇼팽 콩쿠르에서 한국인 최초로 우승한 조성진 네. 씨의 그 연주를 듣고 싶어서 진짜 그 음반가게에 그렇게 줄을 서서 저도 깜짝 예, 놀랐습니다. 그 장면은 굉장히 네. 놀라웠거든요. 그런데 분명 정말 반갑고 축하할 일임에도 분명하지만 이런 생각도 들었어요. 마치 우리가 이제 스포츠계에서 박세리 씨나 혹은 김연아 선수가 아주 훌륭한 성과를 거뒀을 때 전 사회적으로 박세리 키즈 혹은 붐이 김연아 일어나죠. 키즈 붐이 일잖아요. 마치 이게 그러니까 성공의 수단으로 그렇게 받아들이는데 문화 자체를 이번에 조성진 씨 같은 케이스 이런 조성진의 열풍 혹은 클래식의 열풍이 또 조성진 키즈를 당연히 그럴 겁니다. 당연히 예. 그럴까요? 예를 들어서 중국 같은 경우에는 랑랑이라고 하는 아마 피아니스트 네. 잘 알 겁니다. 이 랑랑이라고 하는 피아니스트 때문에 중국에 피아노가 없어서 못 팔아요. 그래요. 왜냐하면 피아니스트로 성공을 해보니까 괜찮거든요. 네. 그러니까 그런 퀴즈가 생긴 것처럼 당연히 이제 그런 현상은 있을 텐데 문제는 그 현상도 좋은 현상이긴 하나 누구나 다 최고의 연주자가 될 수는 없죠. 그렇죠. 그래서 예. 제가 늘 이제 아까도 잠깐 얘기를 했지만 그것을 듣고 그 공연을 향유할 수 있는 관객층도 같이 만들어야 돼요. 네, 네. 그러니까 그것을 이해하는 층도 같이 만들어야 되기 때문에 연주자가 되는 사람과 그 음악을 좋아할 수 있는 교육이 같이 병행이 돼야 되는데 네. 우리는 아직까지는 이제 연주자 중심으로 그것도 솔로 연주자 중심으로만 가는 게 있지요. 근데 아마 그동안 조금 클래식 음악계가 침체가 되기도 하고 또 세계적인 연주자는 굉장히 많이 있는데 사실은 여러분이 아시는 것 이상으로 공연장 객석을 다 채우기가 어려울 정도거든요. 왜냐하면 그만큼 그 음악을 이해하는 관객이 많지 않다는 것을 클래식 음악계도 좀 겪었고 네. 또 수많은 클래식 음악을 공부한 많은 사람들이 겪으면서 이게 좀 다양한 방향으로 나갈 수도 있는 건데 음악 이론도 하고 또 이런 그 외에 이 음악이 필요한 곳에서 종사할 수 있는 인력을 충분히 만들 수 있는데 연주자만 만들었던 것을 어느 정도 반성하는 분위기이기 때문에 네. 이제 그렇게 심하지는 않지 않을까. 네. 조성진 같이 되고자 하는 사람이 그렇게 무조건이진 않지 않을까 네. 하는 생각도 해봅니다. 웬만한 목소리가 클래식하셨어. 네. 진짜 오늘 뭐 베토벤 교향곡 9번 네. 합창까지 소개를 합창이죠. 해주셨는데 오늘 이렇게 또 한 곡을 소개받았으니까 여러분들도 댁에 가셔서 뭐 음질을 더 좋게 하고 들으면 좋겠지만 꼭 그렇지 않더라도 그럼요. 네, 다시 한번 감상을 해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네요. 자, 오늘 아주 풍부한 어떤 가슴을 좀 울리는 그리고 우리 이제 클래식 음악 문화를 좀 더 성숙시켜야 그렇죠. 된다는 그런 얘기를 던져주신 우리 최영옥 씨에게 다시 한번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첫 번째 강연자로부터 차이나 마켓에 대한 것을 저희들이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중국의 시장 과연 우리에게 무엇인가? 왜 우리는 이들과 함께 경쟁을 해야 되는가 하는 그런 생각들을 가져봤습니다. 정말 광군절이라고 하는 그 사건은 우리에게 너무나 큰 충격이었습니다. 70%에 해당하는 모바일로 그 수많은 소비들, 우리 한국보다 4배나 되는 중국 시장이 움직였다고 하는 사실은 우리에게 좀 더 깊이 생각하게 하는 그런 계기를 만들어 주었습니다. 중국의 다양성과 그들의 본질적인 국민성도 우리가 한번
체크해야 될 그런 사연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가져봤습니다. 클래식이라는 건 너무 어렵다고 생각하고 대중적이지 않다고 생각하는 우리의 고정관념을 깨는 그런 강연이었습니다. 그 작가의 한 인생을 통해서 우리가 너무나 많은 좋은 음악들을 대할 수 있었다는 것도 사실은 우리에게는 행운이었습니다. 조성진과 같은 그런 뛰어난 세계적인 인재를 만들기 위해서 우리도 클래식의 DNA를 잘 발전하고 또 국가적으로나 모두가 다 힘껏 응원할 수 있는 그런 기회가 있었으면 하는 그런 생각을 가져봤습니다. 생각이 바뀌는 의자, 정말 이래서 우리가 생각이 바뀌는 그 의자에서 무엇을 얻을 것인가 다시 한번 생각하는, 올해 지나가기 전에 다시 한번 또 한 번 생각하는 그런 계기가 되었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2015년 한 해가 벌써 이렇게 또 훌쩍 그러니까. 지나가네요. 예. 사실 저한테는요, 2015년이 어떤 울타리를 벗어나서 홀로 서기를 시작한 한 해여서 굉장히 의미가 네. 있었고, 또 생각이 바뀌는 의자를 통해서 저 나름대로 생각의 지평을 넓혀보고 또 새로운 세계를 만나기를 시도한 예. 그런 한 해였습니다. 어떠셨어요? 혜진 씨는 지평을 넓혔지만 저는 지경을 넓히는 그런 그런가요? 계기가 됐고요. 네. 한마디로 얘기한다면 그 한가위 같은, 이보다 더 좋을 수 없는 그런 한 해였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네, 여러분들도 2015년 한 해 마무리 잘 하시고요. 저희는 다음 시간에 다시 인사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맥박을 측정하고 하는 그런 기계들은 최소한 160불, 10만 원 이상은 줘야지 사는 건데, 저거를 그 시장을 꼭 우리 내수 시장처럼 그 점유를 하지 않으면 앞으로의 지금은 가장 극성인 나라가 한국, 유태인, 일본, 중국으로 바뀌었습니다. 어떤 분들이 노래방이라고 얘기해서 있을 수 있는 대답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